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6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지방선거 여당 지방 권력 교체 성공이다. 서울은 초박빙, 부산은 승리. 아이고, 우짜 예상했는 게 틀렸습니다. 전재수 승리했고요. 보니까 뭐 돈 뿌리고 이러는 게 효과가 좀 있었는 것 같고, 뭐 땜빵질이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하여간에 뭐 가진 노력 끝에 해가지고 부산시당은 뭐 전재수가 이겼고, 충미에도 생각보다 득표율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국힘 내고 한동훈이가 문제죠. 한동훈이가 원내 입성했다는 거. 조국이는 뭐 낙마하든 말든 뭐 관심 없고요. 서울은요 지금 추세상으로 보니까 지금 오세훈 당선이라고 봅니다. 우짜근 쪽으로, 우짜계 쪽으로는 뭐 오세훈 당선이 확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짜 예상보다는 지금 한 6개 정도 됐는데 가지고 2개 정도가 작은데, 여당의 경우, 그러니까 더불어의 경우에는, 이재명과 더불어의 경우에는 승리 아닌 승리가 좀 됐다. 어쩌가 말씀드렸죠. 이번 지방선거의 기준점, 승리 기준점은 서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을 갖다가 지금 추세로 보면은 오세훈이 다시 해가지고 수성하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수성 아닌 수성 꼬라지가 됐다. 승리 아닌 승리 꼬라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문제의 핵심은요, 요거입니다. 요 한동훈이. 요거. 한동훈이가 조중동의 각종 지원 사격 하에 해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쪽에서는 뭔 AI 전문가 하는 애 하나 떡 보내놓고, 거기서 경쟁에서 붙어 먹기라고 뭐 사실상 그건 밀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한동훈의 지뢰를 갖다가 제대로, 매세를 갖다가 제대로 해가지고 활성화 시켰다. 그래 봅니다. 똥이 덕분에 자칭 보수 고생하겠네. 자, 넘어가고요.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정기, 재선거 사유 해당한데, 이 새끼들은요, 하여간에 이게 다 잘라야 됩니다. 이것들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존재 이유가 가수로 없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예? 우리나라 역사상 투표지 부족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한다? 참정권을 갖다가,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들이 참정권, 국민의 참정권을 갖다가 제한하고 못하게 막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개념 반말아 쳐문 것들이 해가지고 선거 해가지고 관리한답시고 세금이나 쳐받아먹고 앉아가지고 이것들 잘라야 됩니다. 이거 노태학 이거 저 누가 이거 누구 때 해가지고 초이스 해가지고 누가 임명했어요? 이거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 문재인이 때에서 김명수 해가지고 둘이 합작해서 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 게 누굽니까? 이 노태학이잖아. 이런 인간이 이 인간 이거요. 지금 벌써 끝날 때 돼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끝내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짜가 보기엔 완전히 미션 클리어고 미션 컴플리트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고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선거 시스템 무너지면요 남는 거 진짜 중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2판 4판 공사판 가는 겁니다. 왜 시스템을 이래 엉망으로 만들라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요 하여튼간에 뭔 수가 나야 된다는 거. 이 뭡니까 이거? 국가를 갖다가 갈수록 해도 위태롭게 처음 만들고 앉아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문재인이 때 김명수하고들이 초이스한 인간입니다. 이 노태우가. 노태우란다. 노태하기가.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는 마이너스 1.25% 하락해서 1온스에 4,433.94달러가 됐습니다. 4,433.93이란다. 99달러가 됐습니다. 202평선이 빠르게 쫓아오네요. 뭐 하여간에 뭐 조만간 해가지고 분위기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넘어가고요.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3.18% 하락해가지고요. 1온스에 72.74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네.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코멘트 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브렌트 유가 해가지고 제일 비싸니까 이걸 초이스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88% 상승해서 1배럴에 97.80달러가 됐고요. 밑에 라인은 딱 대강 눈에 보이죠. 90달러 보이고 가지고 올라가고 앉아있다. 뭐 휴전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일단 휴전 되면 뭐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 됩니다. 이게 뭐 휴전이라 해야 되는지 MOU 사인하는 거라서 이게 뭘 휴전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브렌트유는 1.88% 상승해서 1배럴에 97.80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2.55% 상승해서 1배럴에 96.15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오만 8월물은 4.53% 많이 상승해서 1배럴에 96.49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는 어제도 해가지고 또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0.23% 상승해서 99.522가 됐습니다. 심상치 않은데. 하여간에 볼린저 밴드도 지금 분위기가 위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래 되네요.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달러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거는 해가지고 달러 강세 배팅이다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해가지고 뭐 블룸버그에 따로 해가지고 집계하는 거 있는데 뭐 이건 뭐 이거 설명 다 패스하고 지금 몇 분이야? 벌써 5분이야? 제가 오늘 그 졸트 저 구인 공고 그 데이터 관련해서 좀 간만에 좀 길게 떠들 예정입니다. 별로 뉴스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초이스를 했는데 좀 실패했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나는데 하여간 빨리 말씀드리죠. 자, 이 차트는 이 모양 이 차트 이거는 헤지펀드 등 투기적 거래자들이 미국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순매수 포지션을 크게 늘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색깔 처리했죠. 자, 크게 달러 순매수 포지션을 헤지펀드 등이 크게 늘려서 2026년 5월 26일 기준, 5월 26일로 끝나는 주 기준 투기적 거래자들이 보유한 달러 상승 배팅, 그러니까 장기 롱 포지션인데 그것도 투기적인 롱 포지션이 되겠죠. 이 규모가 165억 달러로 2025년 2월 이후 1월 2월 1일 되죠.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지 목적보다는 가격 추세와 거시 경제 전망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는 헤지 펀드와 자산 운용사들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강세에 배팅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달러 강세 포지션, 롱 포지션은 지난 2주 동안 3배로 증가했고 또는 순매수 포지션의 경우 11주 연속을 갖다가 순매수를 하면서 2024, 2025 기간 중 최장 연속 기록, 2024 이거죠? 최장 연속 기록. 최장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 이후에 최장 연속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해가지고 뭐 이거만 보면 하여튼 요거 2024, 2025 요거 다 보면 되겠죠. 최장 연속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한편 이 미국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는 2026년 올해 1월 말 이후 3% 상승했는데 이란 전쟁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 중단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다른 주요 경제 국가들보다 회복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 해가지고 원화입니다. 원화가 죽여주죠. 예, 죽여줍니다. 1515원인데 아이고 1535원 그리고 97이니까 1536원까지 갖다 보면 되겠죠.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캡처하는 시간이 6시 40분인데 이 기준으로 해서 0.91%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간대를 약간 앞으로 옮기면은 1%가 후딱 넘어가게 된다. 그냥 완전히 폭발한 겁니다. 하여간 원화는 0.91% 우리가 캡처하는 6시 40분 기준에서 0.91%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30.53원이 됩니다. 이게 하루에 무려 무려 그냥 뭐 간단하게 봐도 20원이죠. 예, 간단하게 봐도 20원이나 출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게다가 문제가 그랬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기지던 게 얼마였냐면 1520원이었습니다. 1520원이었는데요. 어제 이거 지선 결과 나오는 후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폭발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선 결과에 만족이 안 되는 모이죠. 원화를 갖다가 패대기를 아예 제대로 쳤다는 거. 그 덕분에 1520원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더불어 지선 승리 아닌 승리입니다만 오세훈이 당선되면 승리 아닌 승리입니다만 하여간에 더불어 지선 승리하면서 외국인들이 원화를 패대기 쳤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땜빵 한다고 지방선거 때문에 땜빵 한다고 썼던 이 계산서들이 계속해서 날아들 것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벽에 해가지고 6시쯤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보면 4월에 4,278억 8천만 달러였는데 5월에 4,270억 달러로 마이너스 8억 8천만 달러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습니다. 희한하죠. 경상수지, 무역수지 다 흑자고 흑자액이 역대 최대다 이러는데 보유액은 줄어들고 자빠졌다. 참 대단한 국가 경영이다. 기괴한 국가 경영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야, 이거는 또 코스피 얘기를 또 해야겠죠. 자, 코스피 어제 뭐 쉬었으니까 쉬었지만 차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됐으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코스피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226.11% 대폭발, 뭐 급등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대폭발입니다. 무려 226%가 1년 동안 226%가 대폭발하면서 닷컴 버블 이거죠. 닷컴 버블. 우리나라 코스피도 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폭등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하여간에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있었던 이 급등세와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략 몇 년 만입니까? 대략 한 25년, 6년 만에 가지고 이게 또 한번 재현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대략 한 세대 만에 또 한번 재현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뭐 보시면 뭐 이거 올라가는 거야. 이거 우자는 뭐 버블 차트라고 말씀드렸고. 하여간에 이거 상승폭이 무려 1년 동안 226%다. 근데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이꼴을 한번 봤다. 그리고 떡락하는 것도 보이시죠. 이런 가운데 2025년 작년 10월에 출시된 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뭡니까? SK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인데 이게 지금 홍콩 증시에도 상장이 되었는데 홍콩 시장에서의 SK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ETF의 운용 자산이 역대 최대인 올타임 하인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이고 뭐 분위기 좋네요.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해가지고 또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이 동네도 참 가까워합니다. 엔화는 0.10% 싸졌습니다. 싸지는데 그쳤지만 뭐 차트가 희한하지요. 예, 보시면 이거 제대로 개입 한번 했고요. 개입했는데 진압이 안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쭉 밀립니다. 그냥 쭉 밀립니다. 어제 우짜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개입했습니다. 개입하지 않고서는 차트가 이런 꼬라지가 나올 일이 없지요. 예, 요거 개입하고 여기도 개입하고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스무스하게 갔다. 어디까지? 160엔까지 해가지고 돌파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60.052엔이 됐습니다. 아주 지겨줍니다. 이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 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죠. 예, 위에다가 금리 인상한다.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또 일본 주식이 일본 국채보다 이제 못한 게 됐다. 수익률이 못한 게 됐다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게 디비졌죠? 예, 역전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토픽스 일본 토픽스 배당 수익률을 넘었으면서 허연 거죠? 예, 허연 거. 일본 토픽스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일본의 재정 우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10년 만기 국채, 일본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1990년대 이후 최고치인 2.7% 가까이 상승시켰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5월 19일에 2.7840%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2.8% 가까이 갔었다. 이게 되죠. 하여간에 그간 오랫동안 일본 주식이 국내 채권, 뭐 대표적으로 일본 국채죠. 국채 10년 만기 국채. 일본 국내 채권보다 일본 주식이 더 나았던 거. 더 나았던 게 뭐다? 수익률 우위였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은 일본 주식판의 주요 투자자인데요. 일본 국채 수익률이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함에 따라 그리고 배당금보다 이게 더 높잖아요. 더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일본 국채가 제공함에 따라 채권, 즉 국채로의 자금 이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고 이러면 일본 주식시장에는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대략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요. 국내 채권, 특히 뭡니까? 일본 국채죠. 일본 국채로의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해가지고 중국 본토란다. 일본 본토로 해가지고 일본 본국으로 해가지고 다시 돈이 가지고 빨려 들어간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잖아요. 이럴 경우 전 세계 증시에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높을 때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이점은 많이 약해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또 중국의 레이팅독 해가지고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죠. 레이팅독 제조 PMI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5년 내 최고치였던 4월에 52.2에서 5월에 51.8로 해가지고 요 꺾어졌죠. 이거를 무슨 색이라 해야 되냐? 뭐 자주색? 하여튼 이걸 해가지고 51.8로 하락한 가운데 레이팅독 서비스 PMI 이거죠. 예, 오렌지색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레이팅독 서비스 PMI는 4월에 52.6에서 5월에 54.4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종합 PMI 커퍼시트 아웃풋 해가지고 종합 PMI는 요 색이죠. 뭐 이걸 또 뭐 뭐라 해야 되나 그린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종합 PMI는 4월에 53.1에서 5월에 54.0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우짜가 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뭐 많이 됐다 해도 6월 1일인데 하여간에 우짜가 이거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짜의 경우 에너지 쪽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잘 보기 힘든 건데 해가지고 이 뉴스톱에서 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짜가 좀 소개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또 에너지가 중요한 거니까. 예? 더럽은 화석 연료가 또 중요한 세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벌써 16분이 되냐? 예, GS 에너지 호주 브라우스 LNG 지분 해가지고 5%를 갖다가 인수에 합의했다 이게 되죠. 그리고 BP 보유분 일부 인수 그리고 총 사업비 487억 호주 달러 프로젝트 참여한다 이게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우짜가 그냥 기사에 가지고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예? 예, 브로스라 하던데 이거 뭐 브로세라 해야 되나 브로스라 해야 되나 브로스 이럴 건데 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텍스트로 다 읽으면 그렇고요. 예, 다 읽으면 그렇고 우자 은행 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호주 브로스 LNG 프로젝트가 아시아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좀 크게 하고 좀 전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의 GS 에너지에 BP가 지분 5%를 매각했고요. 그에 앞서서 지난달 2026년 5월에 일본 임팩스는 페트로 차이나 지분 10%를 인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 두 곳이 투자에 참여했고 중국 기업 페트로 차이나는 지분을 매각하고 프로젝트에서 나가버렸는데요. BP는 지분을 일부 줄였지만 지분을 갖다가 GS 에너지에다가 5%를 줬으니까 지분은 일부 줄었지만 경영권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스 LNG 프로젝트는 호주 최대 LNG 수출 허브 중 하나인 노스웨스트 셀프 여기 설명이 그런데 하여간 이거 뭐 노스웨스트 셀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NG를 공급합니다. 예, 이걸 갖다 이거 뭐 브로스 해가지고 FPSO 이거는 바다의 해상의 부유식으로 돼서 이거 저 생산을 갖다가 LNG 생산하는 거죠. 예, 이거는 조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비싼 배라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다 만드는 건데 하여간 FPSO 요런 배들이 떠가지고 해가지고 관을 통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땡기다 이게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하나뿐인 호주 최대 LNG 수출 허브 중 하나인 노스웨스트 셀프에다가 LNG를 갖다가 공급합니다. 브로스 LNG 프로젝트가. 그런데 이 브로스 LNG 프로젝트에는요. 다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평양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동 쪽 해상 교통 병목 현상,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막힌 거죠. 이거 병목 현상에서 자유롭다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브로스 LNG 프로젝트는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상당히 심하죠. 이 의존이 점점 더 갈수록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번 2026 이란전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좀 더 말씀드려보면 브로스 LNG 프로젝트는요. 아직도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규제 관련 문제가 거의 난관 수준으로 직면해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이 LNG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GS에너지, 우리나라 GS에너지는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업스트림 부분 투자 사업을 벌이는 민간 에너지 기업이죠. 하지만 GS에너지의 브로스 LNG 프로젝트 투자는요, 단순한 재정적 투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인 에너지 안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경우 이 관계를 갖다 좀 더 말씀드려보면, 한국과 호주는요, 상호 간의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디젤이 호주에 또 팔린돼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에 한국에 수출되는 호주산 LNG는요, 2024년 재작년에 1140만 톤에서 2025년 작년에 YOY 작년 동기가,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9% 증가한 1468만 톤이 호주산 LNG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하고요. 그리고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경유, 디젤의 경우에는요, 하루 평균 15만 배럴이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발전용 석탄이 또 있습니다. 발전용 석탄은 2025년 기준에서 2050만 톤으로 전체 1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국내 정유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경제 기반인 농업과 광업에서는 뭘 많이 씁니까? 가솔린? 예? 가솔린 많이 씁니까? 휘발유를 많이 씁니까? 아니죠. 힘쓰는 데는 전부 다 뭐를 씁니까? 디젤을 쓰죠. 즉 경제 기반인 농업과 광업에서는 디젤 소비량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정유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한국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산업 인프라를 계속 돌리는데 에너지와 원자재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양쪽 간에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는 상호 간에 해가지고 서로 꼭 먹고 알 먹고 식어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브로스 LNG 프로젝트 투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단순히 유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중동 이외 지역에 있는 모든 화석 연료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가지고 이란전 96일차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먼저 쌀값입니다. 쌀값 해가지고 태국 백미죠. 화이트 라이스니까 백미 가격 해가지고 아이고 바닥 찍고 이제 쭉 올라갑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절반 이상인 35억에서 40억 명, 40만 명이 아니고 40억 명입니다. 35억에서 40억 명의 주식인 쌀값이 현재 상승 중이다, 이렇게 됩니다. 태국의 백미 가격이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5월 말 끝나는 주 기준으로 해서 1톤에 400달러, 자꾸 헷갈리네. 1톤에 400달러를 넘었습니다. 어떤 게? 태국의 백미 가격이요. 무려 YOY 해가지고 20% 급등한 건데요. 이거는 2008년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상승률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쌀 가격의 기준이 되는 백미 가격은 2026년 올해 4월 이후 26% 급등해서 1톤에 480달러에 도달했고, 시카고 쪽에 있는 쌀 선물 가격도 5월에 15% 상승했습니다.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듣겠지만, 쌀의 경우에는 그냥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곡물이기 때문에 비료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의 질소 비료 가격을 이란전 발발 이후 최대 50%까지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해가지고 지난달에 해가지고 태국 해가지고 쌀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상황이 돼서 그 쌀을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땅을 놀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어느 걸 얘기했더라?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가 해가지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에 요약하면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은
가속 중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지겹도록 말씀드리죠. 지금 에너지 쇼크 첫 번째 오고 두 번째가 바로 예약되어 있는 거, 확정되어 있는 게 보다 식량 인플레이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또 미국의 SRP 전략 비축류죠. 예, 전략 비축류 해가지고 뭐 이거는 또 트렌드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는 중요하니까 봐야겠죠.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현재 방출 속도를 유지할 경우 8월 초, 네, 8월 초 또는 8월 중순, 아무리 늦게 잡아도 8월 셋째 주입니다. 이때에 최소 운영 레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축량 감속, 떨어지는 것, 비축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2022년 우크라이나전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전략 비축류 방출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5월 셋째 주에 마이너스 900만 배럴, 5월 넷째 주에 1천만 배럴이 해가지고 방출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바이든 때 주당 최대 방출량을 기록한 것은 840만 배럴이었습니다. 참고로 SPR 미국의 전력 비축류는 비축량에 따라 감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면 최대 공급 또는 최대 방출량을 유지할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략 비축류가 가지고 있던 유가 상승 억제 효과 또는 유가 가격 안정화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라는 얘기죠. 역수로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 이거 전략 비축류의 경우 다 아시겠지만 대략 한 1억 5천만 배럴까지는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예, 그 전에 해가지고 펌프질하는 거 그걸 갖다가 막사를 놔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가운데 EIA 미 에너지 정보청에서 5월 29일로 끝나는 주 기준에서 최신 데이터를 또 발표했으니까 말씀드리죠.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마이너스 332만 7천 배럴 줄어든 거에서 더 늘어나서 5월 29일로 끝나는 주 기준에서 797만 4천 배럴이 더 줄어드는 거로 해가지고 감소폭이 그러니까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고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쿠싱 재고 역시 해가지고 전주 마이너스 279만 4천 배럴에서 마이너스 58만 3천 배럴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소폭은 줄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재고는 마이너스 257만 2천 배럴 감소해서 이번에 해가지고 5월 29일 최신 데이터에서는 336만 4천 배럴 증가로 해가지고 반전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제유, 대표적으로 디젤이죠. 정제유 재고는 전주 마이너스 210만 7천 배럴 감소해서 이번 최신 데이터에서는 150만 2천 배럴 증가로 해가지고 이것도 반전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쿠싱 재고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가솔린하고 그리고 디젤이 포함된 정제유 재고가 해가지고 늘어났다는 소리는 미국의 정유 공장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 어제 관련해서 우자가 또 말씀드렸죠. 미국의 정유 공장들이 가동률을 갖다가 역대 최대로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써야 되는 가솔린, 자동차에 넣는 가솔린 그리고 디젤 등등 연료유, 난방유 이런 거는 열심히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전혀 좋지 않습니다.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쩌가지고 이란전 96일차 해가지고 관련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는 또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에 500억 달러가 이제 넘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인구 조사국이 5월 31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이 2026년 4월에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이 공공 인프라죠. 예, 공공 인프라입니다. 교통 인프라 등등 이거고 이거는 민간에서 쓰는 건 민간에서 건설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건설비가 해가지고 정부나 그 지방자치제가 쓰는 것보다 이제 더 많아졌다 이게 되겠죠. 이 해당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연간 수치인데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미국 전체 건설 지출에서 2.3%를 차지하고 민간 부분의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공항 그리고 해양 터미널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포함하는 이 공공 부분
교통 인프라 지출을 추월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한 수치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미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반도체 및 컴퓨팅 장비 같은 AI 구축에 필수적인 자본재 수입 역시 2026년 4월에 YOY 작년 동기가 그러니까 2025년 4월 대비해서 2026년 4월에 YOY 40%라는 기록적인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경제학자인 미국 쪽에 있는 미국 경제를 담당하는 미국 수석 경제학자인 낸시 반덴 하우트는 인구조사국 리포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제외할 경우 이란전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향후 몇 분기 동안 미국의 비주거용 건설 지출 뭡니까? 뭐 다리 놓고 이거 각종 터미널 놓고 이런 거죠. 공항 시설 다리 이런 겁니다. 이런 비주거용 건설 지출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옥스퍼드 경제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늘 좀 많이 간만에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이란전 터진 다음에 해가지고 이런 이게 길게 하는 얘기를 요즘 안 하고 있는데요. 이란전도 맨날 하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지겨우니까 간만에 또 해가지고 억수로 길게 떠드는 얘기를 또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소제목으로 졸트 4월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건데요. 졸트 4월 데이터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짜가 분석을 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거. 제가 일단 미리 예고해드린 상태에서 말씀드리죠. 졸트의 잡 오프닝입니다. 잡 오프닝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인 공고죠. 예, 구인 공고 이게 됩니다. 졸트의 구인 공고가 3월에 699만 7천에서 4월에 761만 8천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거 봐서는 좋지요. 올라가니까 구인 공고가 늘어나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 가운데 잡키트 그러니까 퇴사하는 3월에 316만이었는데 3월에 316만인데 4월에 297만 7천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구인 공고는 늘어나고 퇴사자는 줄고 아주 헤드라인 데이터는 억수로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졸트에서 또 나오는 똑같이 해가지고 하이어 토탈 람팜 해가지고 나는 이 고용입니다. 고용. 자, 고용의 경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헤드라인 데이터는 잘 나왔는데 이 고용의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41만 9천이 감소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봤을 때 해가지고 2020년 7월 그때 기준 해가지고 이후에 2026년 2월 그때 2월에 해가지고 또 한번 두 번째로 크게 감소한 바 있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로 잡아가지고 해당 기간에서 2026년 올해 2월에 두 번째로 큰 감소가 있었습니다. 요거 감소가 있었는데 이거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감소가 돼가지고 511만 6천이 됐습니다. 511만 6천. 511만 6천을 갖다가 기록했고요. 3월 수치 요거 올라간 거 있죠. 3월 수치의 경우 마이너스 1만 9천 건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하향 조정이다. 원래 발표된 데이터에서 또 수정질이 됐다. 하향 수정질이 됐다. 이게 됐죠. 자, 이로써 2024년 2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고용이 요거 2024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백도 좀 약간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졸트 리포트 얘기를 갖다가 좀 더 해볼게요. 졸트 리포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4월 데이터는요 표면적으로는 좋게 나왔습니다. 구인 공고 잡 오프닝의 경우 3월에 699만 7천에서 4월에 761만 요거 이렇게 돼 있죠. 4월에 761만 8천으로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채용 하이어 그러니까 채용한 거 이거죠. 해가지고 채용 잘 안 보이겠는데. 이거 가지고 고용이가 하이어 파란색이고 고용의 경우에는 510만 건으로 마이너스 41만 9천 건이 감소했고요. 퇴직 건수
퇴직 건수의 경우 500만 건을 해가지고 감소했고, 자발적 퇴사는 300만 건이 늘었고 해가지고 정리해고도 170만 건이 늘으면서 뭐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봐서는요, 전혀 이런 데이터는 좋지, 이런 데이터는 좋은데 전혀 각각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전혀 활발한 노동시장이 아니라 채용도 해고도 작은, 채용도 거의 안 하고 해고도 작은 아주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우자가 전에도 얘기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구인공고, 잡 오프닝, 구인공고가 곧 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구인공고의 경우에는요,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물론 헤드라인으로 뉴스용으로 쓰기가 좋은데 월 해당 달의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반면에 이 고용하고 퇴사, 고용하고 퇴사, 이거 실제 고용하고 퇴사하는 거는 한 달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도 구인 공고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구인 공고가 73만 1천 건 증가했지만, 74만 1천 건 증가했지만 실제 고용은 어떻다? 마이너스 41만 8천 건 감소했다는 것은 광고된 고용 수요와 실제 고용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고용 수요가, 그러니까 구인 공고에 내는 거, 이게 진짜 실제로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고용도 구인 공고 증가와 함께 늘어나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복잡한 표인데 일단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세부 업종별 데이터는 더 심각한데요.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의 구인 건수가 66만 8천, 여기죠? 66만 8천, 여기 있죠? 66만 8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 차지했습니다. 왜? 이거 68만 4천인데 이거 혼자 66만 8천이니까 혼자 다임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용은 또 마이너스 13만 1천이 감소했습니다. 예? 이거 잡 오프닝입니다. 이거 구인 공고를 갖다가 혼자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혼자 다 했는데 실제 고용은 또 어떻게 됐다? 오히려 마이너스 13만 1천 감소했습니다. 즉 헤드라인 고용 증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였는데 이게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부분의 구인 건수는 8만 9천이 증가했지만 고용은 또 실제로는 마이너스 5만 6천이 감소해버렸고요. 그리고 제조업 부분의 구인 건수는 마이너스 2만 건이 감소했고, 그리고 금융 및 보험 부분의 구인 건수 역시 마이너스 13만 5천이, 무려 마이너스 13만 5천이 감소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3만 5천이 나와 있잖아요.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4월 리포트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 헤드라인용 구인 건수만 보여주고 실제 고용은 간과되고 패스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 쪽인데 실제로 고용이 어떻습니까?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가 마이너스 나왔죠? 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42만 3천이 됩니다. 실제 고용은 안 이루어졌다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해가지고 사업체별 데이터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민간 건수 해가지고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죠. 사업체별 데이터 해가지고 이거는 더욱 의심스러워서 민간 부분 구인 건수가 68만 4천 건 증가했지만 그중 62만 5천 건은 직원 수 1명에서 9명 사이. 네, 요로 됩니다. 직원 수 1명에서 9명 사이에는 그냥 소기업이죠. 소기업에서 62만 5천 건이 나오면서 여기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여기 68만 4천인데 68만 4천인데 1인에서 직원 수 1인에서 9인 사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사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 해가지고 구인 공고 건이 여기서 다 나와버렸다 이게 됩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는 이 구인 공고 건이 민간 부분 구인 공고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했고요. 물론 소규모 사업체들의 실제 채용은 어떻다? 마이너스 4만 6천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감소했다. 즉 표면적인 노동 수요 급증은 뭐 헤드라인만 잘 뺀다 이거죠. 표면적인 노동 수요 급증은 주로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실제 채용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퇴사율은 1.9%에 머무르면서 노동시장 호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퇴사율이 1.9%로 낮다는 건 무슨 말이지요? 근로자들이 다음 직장이 더 좋거나 또는 다음 직장을 찾기 더 쉽거나 또는 급여가 더 좋다, 급여가 더 높다고 생각되는 직장을 갖다가 찾을 때 있을 때마다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 퇴사율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퇴사율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호황일 때 이 퇴사율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4월 리포트에서는요, 근로자들이 현재 직장에 머물고 있고 고용주들은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율은 여전히 낮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폭발하는 게 바로 해고율이고요. 경기 후반 고용시장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얼어붙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4월 리포트를 갖다가 우자가 졸트 4월 리포트를 갖다가 요약해 보면요. 헤드라인 나오는 그 구인 공고 내는 건은 잊으시고 우자가 4월 리포트를 갖다가 졸트 리포트를 갖다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3월 고용 및 퇴사 수치는 하향 조정되었고 해고 수치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두 번째, 구인 공고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용으로 뽑기에는 좋게 구인 공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고용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 서비스 부분 구인 공고가 급증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구인 공고 증가분을 다 책임졌지만 실제 고용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들 직원 1명에서 9명 사이에 있는 소기업들이 구인 공고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그냥 뭐 거의 다 했는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실제 고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퇴사율은 저조합니다. 근데 퇴사율이 저조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딴 데 갈 데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퇴사를 못한다. 퇴사하기가 힘들다. 이게 되고. 자, 여섯 번째, 금융 및 보험 부분은 구인 공고가 감소했고 제조업 역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및 보험 부분은 구인 공고를 갖다 내는 걸 갖다가 많이 줄였고 제조업은 아예 고용 자체가 감소했다는 소리죠. 자, 말씀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에너지 주도 인플레이션, 마진 압박, 더 긴축된 신용, 악화되는 또는 약화되는 소비자 재무 상황을 가진 경기 후반 국면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짜개인적으로 졸트 리포트 나온 걸 보고 4월 졸트 데이터 나온 거 보고 우짜가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